자, 차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문학 일반론이랑 문학의 갈래 그리고 한국문학사가 있는데 한국문학사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전시가 할 때나 일부 좀 필요하고 이거를 수능이나 문학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아. 간접적으로 이게 어떤 작품이고 어떤 형식을 갖추고 이런 거 조금만 좀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일단은 윤동주시를 할 때는 뭐부터 할 거냐? 문학 일반론 파트랑 시 파트까지 문학 갈래 시 파트까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시를 들어갈게. 이해되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거 또 가져와. 그러면 뭐 나머지 것들도 정리하면서 나갈게. 자, 그래가지고 문학 일반 앞에부터 볼 건데 자,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자. 서연아, 감정이입이 뭐니? 감정이입. 감정이입이요? 뭔지 나는 이걸 설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치, 뭔가 이게 딱 떨어지게 모르겠지. 동호가 감정이입이 뭐야? 객관적 상관문이 뭘까? 근데 분명히 근데 1학년 때 시험에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문. 주열아, 객관적 상관문이 뭐냐? 객관적인 상관문이요. 이거 뭔데? 자, 봐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선지에서 나올 때 이게 뭔지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모르고서 아, 이게 감으로 찍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틀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자 이거야, 이제. 자, 봐봐. 다른 거는 다 볼 필요 없고 7페이지부터 보자. 7페이지에 보면은 문학 사분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문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사분법은 서양에서 쓰는 거고 사분법이 지금 이제 한국 교육과정에서 쓰는 건데 사분법 내용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 그러면 서정,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교술, 서사, 극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갈래의 이름이랑 개념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건 되게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개념 중에 하나니까. 서정이 뭐야? 서정. 우리가 이제 문학의 갈래를 사분법으로 나누면 첫 번째가 서정이잖아. 서정이라는 거는 뭐야? 정서를 서술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시가 있잖아, 시. 그치? 근데 거기에 설명에 뭐라고 나와? 우리가 이제 보통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사분법을 할 때 쓰는 건 조동일이라는 서울대 교수의 이론을 갖다 쓰는데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와 이렇게 어렵게 써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거기 보면 작품 외적 세계라는 건 뭐야? 그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 봐봐. 우리가 이번 1학년 때도 많이 배우는데 작품의 연구 방법을 공부할 때 작품을 둘러싼 세 가지가 있다라고 봐. 요거 배운 적 있지? 학교에서 처음에 문학할 때. 기억나? 자, 작품을 둘러싼 첫 번째 작품을 쓴 누가 있어? 작가가 있겠지. 그리고 작품을 읽는 독자가 있을 거야. 이거 필기하는 거는 그때그때 알아서 거기에 잘 필기해. 그 다음에 작품에 시대적인 영향을 준 현실 배경이 있겠지. 자, 요게 이제 작품의 연구 방법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작가라는 인물은 작품 밖에 있는 별도의 인물이지. 우리가 그러면 작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인물은 따로 있어. 뭐야? 시에서는 화자라는 인물이고 소설에는 서술자라는 인물이 있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작가는 다른 인물이지. 가상의 인물이야.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김소월이라는 사람 알아? 그 사람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는 시가 있어. 그러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했을 때 작가는 김소월인데 엄마 누나 하는 거 보면 화자는 누구야? 소년이잖아. 김소월 소년이야? 아니지, 나이 많은 아저씨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청자라는 개념도 있는데 청자는 독자와 달라. 자, 어때? 엄마야 누나야 부르니까 듣는 사람은 엄마와 누나인 것 같지만 이게 엄마와 누나만 읽어야 돼? 아니지. 그래서 어디까지나 화자, 서술자, 청자라는 개념은 뭐야? 작품 안에 있는 가상의 인물이고 작품 바깥에 있는 게 뭐야? 작가와 독자와 현실이다. 작품도 뭐야? 배경이라는 게 있는데 작품이 쓰는 시대적 배경이 현실과 꼭 같아야 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연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작품 자체로 보는 내재적 관점으로 보느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까지가 내재적 관점이지. 혹은 작품 바깥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는 외재적 관점으로 보느냐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볼 수 있어.
자, 내재적 관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고 하면은 절대적 관점이라고 그러고, 절대적이라는 건 왜 그래? 변화하지 않지. 작품 자체는 변화하지 않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상대적 관점이라고 그러지. 그때 우리가 작가나 독자 현실의 관계에 따라서 작품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거든. 또 그리고 이거를 심미적 관점이라고 그러기도 해. 작품 자체만을 바라보는 거.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반민족 친일 행위자라는 타이틀이 생긴 거는 사실 한 10년 전뿐이 안 돼. 그 전에 채만식은 반일 문학을 되게 많이 썼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친일을 하지. 그 행적이 밝혀지면 이 사람에 대한 작품에 대한 평가도 바뀔 거 아니야. 작가에 의해서. 이해되지? 그럼 어때? 절대적인 거야? 이 외적 관점에 의한 작품 평가는? 아니지. 그때그때 시대 흐름에 따라 현실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 만약에 우리가 일본한테 점령당했어. 그러면은 이 시대 현실 자체가 이 작품을 비판적으로 보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반일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돼? 그리고 우리가 일제에서 독립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반일 문학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은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상대적인 관점이고, 근데 고전 문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를 주게 돼 있다? 보기를 주게 돼 있다. 수능에서도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작품을 둘러싼 세 가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있어? 옛날엔 중학교에서 좀 물어봤는데 요즘은 중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물어보지. 자, 윤동주의 시 던져놓고 이 작가의 작품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물어봐? 안 물어보잖아. 물어보려면 어떻게? 보기를 주고 물어보게 돼 있지. 단서를 주고 물어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문학작품을 풀 때에는 두 가지가 보통 있어. 작품 자체를 물어보는 심미적, 절대적, 내재적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보기를 주고서 외적 근거라고 해가지고 외적인 어떤 근거를 주고서 풀어보는 외적 근거에 의한 작품. 우리 문제 보면 항상 그렇잖아. 복이 있는 것과 복이 없는 게 있지. 복이 있는 게 뭐야? 이거이고, 복이가 없는 게 뭐야? 이거인 거야. 이해되니? 자, 일단은 이게 기본적인 틀인데, 그러면 거기 보자. 서정이란 갈래를 설명할 때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래. 작품 외적 세계라는 건 뭐겠어? 이거겠지. 맞지? 작품 바깥쪽에 있는 세계니까. 자,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대. 그러면 시는 어떻다라는 거야? 작품 외적 세계가 개입이 없다면 현실, 사실성이 없는 거지. 사실성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야? 거기에 보면은 세계의 자아와 세계의 어떤 세상을 나의 생각에 맞춰. 그럼 뭐야? 되게 주관적인 작품이라는 거잖아. 내 생각의 세상을 바꿔버리니까, 맞춰버리니까. 사실성이 없고 주관적인 작품, 정서 위주라는 거지. 이게 서정이야. 우리가 말하는. 이해? 우리 문학에선 갈래를 이렇게 나눠. 자, 두 번째. 교술 갈래는 뭐가 있어? 교술은 대표적으로 수필이 있는데, 수필은 거기에 보면은 시의 반대로 돼 있지. 뭐라고 돼 있어? 교술 갈래에 보면은 작품 외적 세계에 개입이 있는, 그건 뭐야? 사실적인 거지. 사실을 적는 거야.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는 거지. 물론 교술, 수필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대로 반영하진 않겠지. 약간의 허물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때 어때? 수필은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썼다라고 받아들이지. 그리고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 자아의 세계와 나의 생각을 세계에 맞추니까 객관적인 작품. 그래서 이거는 현실 위주라고 보고 이건 정서 위주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사와 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품 외적 자아라는 표현이 나오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작품 외적 자아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얘네야. 작품 밖에 있어 사실? 아니지. 작품 안에 있어. 근데 그냥 통상 조동이는 이걸 작품 외적 자아라고 불렀어. 작품 내에서 작가는 아닌 누군가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지. 자, 그러면은 거기서 봤을 때 우리가 서사와 극이 있지. 자, 우리 서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소설이지. 사건의 서술하는 거. 극은 뭐가 있어?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있지. 자, 서사는 어때? 작품 외적자의 개입이 있대. 그러면 뭐야? 서술자가 있는 거지. 서술자 내지는 화자가 있어야 되는데 서술자가 있는 거야. 이건 서술자가 없지. 개입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둘 다 뒤에는 똑같이 자아와 세계의 대결.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라는 건 갈등이 있다는 거야. 둘 다 갈등이 있어. 우리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갈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소설도 어때? 프로타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그래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있어야 되지.
우리 뭔가 영화나 이야기들 전개할 때 빌런이 없으면 이야기 전개돼? 안 되잖아. 뭔가 이 상대하는 상대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갈등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차이는 뭐냐? 소설은 서술자가 있지.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 희곡은 어때?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대사를 쳐버리잖아. 그러면 서술자가 필요가 없지.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자. 자, 판소리는 그러면 서사야 극이야? 동호가 판소리는 서사야 극이야? 서사지. 왜? 서술자가 혼자 떠들거든. 판소리는 서사야?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수능이 어떻게 되니? 이제 수능 니네 얼마 안 남았지? 내년 되면 이제 수능 본다. 고3이지. 자, 수능은 기본적으로 45문항으로 되겠지. 자, 이 중에서 엄매나 화작을 선택을 하지. 몇 문항이야? 11문항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 공통으로 39문항 들어가 있잖아. 자, 그러면은 17문항, 17문항 이렇게 들어가 있지.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문학이 17문항이고 독서가 17문항. 이 중에서 지문이 4지문이 나오지 보통 독서는. 그리고 문학이 4지문이 나와. 이 문학 4지문은 보통 어떻게 구성돼 있어? 복합으로 돼 있건 뭐로 돼 있건 기본적으로 갈래가 딱 정해져 있지. 뭐 있어? 서정갈래 2작품 뭐야? 보통은 최소 2작품이야. 현대랑 고전시가. 서사작품 2작품 뭐 있어?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근데 이 고전소설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판소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판소리가 나오면 그 해에는 고전소설이 안 나온다. 왜? 판소리를 고전소설로 보거든. 다만 연극이나 이런 것들은 뭐야? 극시나리오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술피해갈래로 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가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판소리가 나오면 고전소설이 안 나오는데 봉산탈출 같은 게 나와버리면 어때? 고전소설은 나와. 왜? 서술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이해되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문학관례는 저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작품의 연구 방법도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 보자. 문학 연구 방법까지 다 했어. 9페이지, 10페이지 다 했고 이제 뭐부터 들어가냐면은 모티프부터 들어갈 거야. 11페이지의 모티프부터. 요거 지워도 되니? 시간 좀 줘. 못 쓴 사람 다. 괜찮지? 지우고 다음 거 들어가자. 자, 우리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문학 이론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은 4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그래. 물론 이제 실제 작품 창작하는 사람들이 2단계에 거쳐가지고서 꼭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문학 평론가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작품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모티프와 발상법 그리고 형상화 요 단계를 거쳐서 만든다라고 해. 모티프라는 거는 뭐야? 우리 창작 동기지. 사실 거창하게만 해서 창작 동기지만 실제로는 뭐야? 창작에 영향을 준 모든 요소들을 통상 모티프라고 불러. 자, 우리가 보통은 이런 거 한번 봐봐. 윤동주 씨 배운 적 있나 니네? 응? 한두 개밖에. 한두 개 배웠지. 뭐 배웠지? 자화상이었나? 그거랑 참외록? 그 바람과 그. 아, 별에는 밤? 아, 네. 그거. 자, 거기에 보면 무더미에 얘 이름자 그 뭐야? 무더미에 풀이 피어나듯 내 이름자 내 묻힌 이름 뭐였지? 내 묻힌 무더미에도 뭐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 이러잖아. 그거 뭐라고 배워? 속죄양 모티프라고 배우지. 기억나? 들어본 적 있어 동욱이? 처음 들어? 들어봤지?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자, 봐봐.
윤동주 씨는 보면은 보통은 사실 엄밀히 생각해보자. 우리가 윤동주를 독립운동가라고 배우지. 맞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후쿠오카 형무소에 끌려가가지고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인지 뭔지는 몰라. 하지만 뭐 동주나 이런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나라에 가르칠 시인이 없어서 그래. 자, 왜 그런지 한번 정리해볼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문인들은 친일을 하거나 공산주의자였어. 그럴 수밖에 없지. 생각해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뭔가 교육을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였겠지. 일본 유학을 가든 러시아 유학을, 소련 유학을 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소련으로 가면 공산주의자가 돼서 돌아오겠지. 그러면 대부분 다 반복됐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북한으로 넘어갔어. 남한에 있었던 사람도 남노당 사건 때 거의 다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고 또 다 숙청됐지. 사실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의해서. 그래서 공산주의자 시인들은 거의 안 남았다고 보면 돼. 친일파 시인들은 우리 친일파 시인들 되게 많았지. 한국문인협회나 광복하고 나서 대부분의 시인들은 다 친일파였어. 왜? 자, 어느 날 염주열이 길을 가고 있는 시인이야. 갑자기 주검을 확 쥐어가지고 데리고 가. 데리고 갔더니 이제 깜깜한 방에 진실의 방 같은 데 이제 혼자 앉아있어. 불이 잠깐 켜져. 그 다음에 이제 이만한 대못을 가져와. 그거 네 무릎에 갖다 대고 망치로 이렇게 찍을 것 같으면서 너 친일시 쓸래 안 쓸래? 이건 쓸 거야 안 쓸 거야? 써야지. 그렇게 된 거야. 대부분이 친일을 했어. 자, 친일을 하지 않았던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윤동주고 윤동주는 왜? 빨리 죽었거든. 자, 봐봐. 여기 몇 년에 죽었니? 1917년에서 1945년에 죽었지. 실제로 이 사람은 시인이었어? 아니야. 시집 하나도 안 냈어. 일제강점기 때. 근데 어때? 나중에 죽고 나서 아우들이 시집을 내준 거야. 그치. 딱 하나뿐이 없어, 시가. 그래서 윤동주 시는 좀 쉬워. 왜? 젊은 나이에 짧은 기간 동안 비슷한 시를 되게 많이 썼거든. 대부분의 주제의식이 다 똑같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짧은 시간에 많이 썼으니까. 그리고 시인으로서 등단도 안 했고. 이 사람이 되게 존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야? 백석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백석은 어떻게 했어? 월북했지. 공산주의자는 아니야. 근데 왜 월북했어? 고향이 평안도 정주였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월북했다 거기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최근에 죽어. 한 90몇 년도인가? 비교적 되게 최근에 죽지. 윤동주 죽은 거에 비하면 되게 오래 산 거잖아. 윤동주보다 5살이 많고 윤동주가 되게 존경했던 시인이 백석이야. 백석이 사슴이라는 시집을 냈는데 윤동주가 그걸 너무 구하고 싶어가지고 막 구하라고 다녔는데 못 구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도서관에 가서 그걸 빌려가지고 친필로 다 그걸 베껴 쓴 다음에 그걸 들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윤동주 시 중에 별에는 밤에 나오는 라이널 마리아 릴케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 프란시스 잼 라이널 마리아 릴케 이렇게 나오지. 그거 백석 씨의 고스란히 나와.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영향을 많이 받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윤동주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친일이나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 사람을 이제 되게 높게 쳐. 다른 시인들보다. 왜? 다른 사람 가르칠 사람이 없거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다 친일하거나 공산주의자였으니까. 백석조차도 공산주의자나 친일파는 아니었는데 월북했다는 이유 때문에 언제까지 못 배우냐면 2000년대까지 못 배워. 2000년대에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하고 2010년대에 수능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2010년대는 백석의 해였어. 매번 연계 교재에 동작품 이상씩이 항상 실렸어. 근데 이제 2020년 들어오면서 백석이 좀 줄어든 거지. 원래 그 전에는 윤동주가 대박이었지. 수능 때 거의 최고로 많이 나온 게 윤동주. 그 다음에 2010년대 백석. 그 다음에 뭐야? 지금은 아직 좀 몰라. 백석이 이제 한 명 같이 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윤동주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인지 뭔지는 몰라. 하지만 우리가 가르칠 시인이 없잖아. 소설에서 황순원이 유명한 이유가 뭔지 알아? 황순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친일파도 아닌 몇 안 되는 소설가였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을 항상 윤동주 시에는 뭐가 들어있다라고 밝혀? 속죄양 모티프가 들어가 있다라고 밝혀. 이게 도대체 뭐냐? 자, 봐봐. 교회 다니는 사람?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알지. 옛날에 보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뭐를 죽였어? 양을 죽였잖아. 그치? 매번 양을 죽이고 염소도 죽이고 또 모두에 비둘기도 죽이고 그래가지고 갖다 바쳤지, 신한테.
그래서 자기의 죄를 대신 사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누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바뀌는 거야?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물을 죽이다가 내가 대신 얘네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 나한테 빌면은 인류의 죄를 사해주겠다가 이게 이제 기독교 메커니즘이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소위 속죄양이라고 불러. 다른 말로 희생양이라고 부르기도 해. 이거는 무슨 의미인 거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 근데 윤동주가 인류를 구원하진 않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한다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야. 윤동주 시에서 대부분 자기 희생이나 죽음의 이미지가 나오면 속죄양 모티프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에서 민족 구원을 할 것이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하지. 왜? 그렇게 실려야 되거든. 왜? 윤동주를 교과서에 갖고 온 이유가 그거거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온 거야. 솔직히 이제 윤동주 세트 보면은 바람이 불어라는 시 보면은 이런 표현도 나와. 물론 이게 단어일 수도 있지만 시대를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시에 써놨어. 그러면 이 사람 독립운동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막판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독립운동가로 배우고 윤동주가 고민하고 자신의 희생을 나타내는 자기의 죽음을 나타내는 건 다 자기 희생 속죄양 모티프가 들어갔다라고 봐. 이게 속죄양 모티프야. 이게 되니? 윤동주 시에 항상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자, 그러면 이 모티프라는 건 결국에 뭐야? 창작 동기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지. 윤동주가 모든 시를 이것 때문에 썼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대충 작품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은 거를 모티프라고 해.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춘향전 같은 것도 있어. 춘향전은 우리가 이런 모티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 춘향전에는 열려설화 모티프, 또 암행어사설화 모티프, 그 다음에 관탈민녀설화 모티프. 관탈은 뭐야? 관리가 약탈해. 민간의 여자를. 이런 것들이 모티프로 들어가 있다라고 해. 이것도 어때? 이것 때문에 쓴 거야? 아니지. 그냥 영향을 준 거잖아. 그래서 통상 모티프는 원래 어원은 창작 동기인데 통상 우리가 문학을 배울 때는 어떻게? 여기에 영향을 준 요소들이 다 그냥 뭉뚱그려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모티프라고 부른다. 이해되지? 그러면 시나 소설에서 모티프가 나오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여기 영향을 준 것들을 말하는 거구나. 이해되지? 여기까지 괜찮지? 모르겠는 거.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모티프는 그렇고 한 페이지 넘어가 보자. 발상법으로 가볼게. 자, 발상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야. 어떤 작품의 창작을 위해서 작가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을까? 통상 발상법은 우리가 낯설이야기라고도 많이 배워. 우리가 1970년대 러시아 형식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이 낯설기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모든 작품은 옛날에 어디에선가 나왔던 건데 그거를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낯설게 보여준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나오는 모든 영화의 서사들은 결국 옛날에 어딘가에 한번 써먹었던 것들이지. 근데 그거 인물도 바꾸고 배경도 바꾸고 해가지고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런 거를 발상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 일에 그거 알아? 솔로몬의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안에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구나 그러냐. 그게 사실은 본질일 수도 있거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옛날에 어딘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들이야. 근데 어때? 낯설게 해서 새롭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한 게 발상법이야. 그러니까 모든 예술 작품들은 이미 한번 보았던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에서 새로운 걸로 보게 하지? 하고서 생각한 게 발상법인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 뭐야? 사물 자체로부터 발상하기 해서 사물이나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질문하거나 대상의 기능이나 속성을 더해서 보태보거나 대상을 재배치해보거나 대상을 반복해서 열거해보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다 뭐야? 우리가 발상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야. 예를 들면 황진이 시조 같은 경우에도 주관적 변용이라는 게 발상법이지. 황진이 시조 아니? 동짓딸기 낙인 밤에 한어리를 배우네요? 배운 적 없어? 응. 거기 보면 이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것도 발상법의 일종이거든. 근데 이러한 발상법을 우리가 문학에서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체계화가 돼서 이름 붙은 게 세 가지가 있어. 그게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추상적 관점의 고치와 이 세 가지야.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자 이거야. 그거를 배울 건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문학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문창과나 이런 데서 이런 걸 배워. 왜 배우는 줄 알아? 쓰지 말라고. 자, 우리가 문학에서 배우는 발상법 내지는 수사법은 원래 웅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지. 근데 그걸 문학을 분석하는 데 쓰잖아. 직유, 운유, 의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한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수사법 시에 많이 나오지. 최근 시들 들어온 거 본 적 있어? 보면은 수사법이 거의 안 나와. 그런 거 나오면 떨어뜨려. 등단이 안 시켜. 그래서 요즘 시들은 아예 그런 게 안 나와. 왜 쓰지 말라고 배우거든. 이건 더 이상 참신한 표현이 아니니까. 우리 예술이라는 건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새로운 걸 더 이상 안 보여주게 된 거지. 그걸 계속 쓰면. 그래서 사실 되게 웃기게도 우리가 배우는 지금 문학에 대한 이론들은 이미 다 죽은 이론이야. 근데 시험 문제는 그거로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우리가 수사법이나 발상법 같은 건 이미 문학에선 쓰지도 않는 방법이야. 쓰면은 오히려 떨어지는 방법인데 니네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거를 쓰고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감정이 객관적 상관물, 추상적 관념을 구체하는 시험 문제에 하도 많이 나와도 이름이 붙은 애들인데 역으로 말하면 요즘 작품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기법들이다. 왜? 나의 흥기법이잖아. 하도 이제 익숙해져서. 근데 어쨌거나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야 된다. 세 가지 보자. 자, 감정이입이 있어, 첫 번째. 감정이입은 뭐가 감정이입이야? 그냥 이름만 들어서는 뭔가 감정을 거기다 이입해가지고 주인공한테 뭔가 감정이입해서 이런 거 같잖아. 문학에서의 감정이입은 뭐냐? 어떠한 사물에다가 화자의 정서를 투영해야 돼. 화자 혹은 서술자의 정서가 투영돼 있어야 돼. 근데 정서가 투영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사물에 나타나는 정서가 화자의 정서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는 이게 플러스 직접적 표현으로 나타나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져야 감정이입이라고 봐. 우리가 가르치는 문학 교과서에서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 우리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보자. 많이 보는 표현들 중에 하나지. 새가 슬피 운다. 자, 새가 슬피 울어. 정말 새가 슬퍼서 울까? 이게 뭐야? 저기 새가 우는데 내가 슬프면 슬프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배고파서 우는지 똥 매려서 우는지 아니면 뭐 도망가려고 우는지 알게 뭐야? 근데 내가 슬프니까 새가 슬프다라고 느껴지는 것 뿐이지. 그게 감정이입이야. 이해돼? 자, 슬피 운다 그러면 이 슬피 운다는 슬픔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표현돼 있지. 근데 여기에 화자의 슬픔이랑 일치하는 정서가 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게 뭐야? 감정이입인 거지. 화자가 슬픈데 새가 슬픈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슬프다라는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했으면 감정이입인 거야. 근데 직접적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 뭐? 하나는 정서 표현과 하나는 정서 행동인데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도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봐. 예를 들면 정서 표현은 슬픔, 기쁨 같이 직접적으로 이 정서를 표현하는 거고 정서 행동은 뭐야? 이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운다, 웃다, 울다, 웃다 이런 것들은 뭐야? 정서 행동이라고 봐. 정서를 직접적으로 보여내 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려면 두 가지가 다 일치해야 돼.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게 정서적 행동이나 정서적 표현으로 나타나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슬픈데 쟤네는 기뻐 보여. 그래가지고 웃는 태양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그건 감정이입이 아니지. 왜? 내가 슬픈데 쟤는 웃고 있으면 그거 아닌 거잖아. 태양이 날 비웃는 것 같네? 이것도 감정이입이 아닌 거지. 왜? 내가 슬픈데 쟤는 날 비웃는 것 같아. 이러면 정서가 일치하지 않잖아. 정서 표현은 나왔지만 정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더 넓은 범주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냐? 통상 우리가 보면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감정이입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으로 보거든. 우리가 보통 객관적 상관물 부르면 감정이입이 아닌 객관적 상관물들을 통상 객관적 상관물로 불러. 물론 감정이입도 넓은 의미에서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리고 감정이입은 여기 들어가는 걸로 보이지. 자, 니네 송민국 배웠을 거 아니야? 자, 송민국의 객관적 상관물이 두 개가 나오네. 뭐랑 뭐 있었어?
동과 송민국의 객관적 상관물 뭐랑 뭐 있었어? 주열아, 송민국의 객관적 상관물 뭐랑 뭐 있었어? 빈배, 그리고 반벽, 청등. 기억나? 잠깐만, 야 이걸 모르면 니네 내신을 어떻게 본 거지? 서연아, 기억나? 니네 시험 범위잖아. 맞지? 시험 범위였잖아. 아니야? 맞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지? 객관적 상관. 학교에서 안 배웠어? 공부가? 배웠을 거 아니야. 처음 들어? 기억이 잘 안 나. 응? 뭐라고?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수능에 들어가면 정철 3고. 자, 니네가 타임머신이 개발되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 누구야? 정철이잖아. 왠 줄 알아? 정철 3국은 수능에 나올 때 주석이 안 나와요. 기본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국어로 던져주고서 이거 해석할 수 있나 없나 물어봐. 그 기본 작품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니네가 이제 7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애들한테 3인국, 풍민국, 관동별곡 3개를 다 암기시켰어. 수능 가기 전에. 근데 요즘은 교육량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교과서에서 뭐를 빼? 그 셋 중에 2개를 빼고 모든 교과서는 대신에 그 셋 중에 하나는 넣어라 라고 바뀐 거야. 원래 근데 고3 가면 3개 다 공부하고 거기다 추가 작품을 공부해야 되는데 니네 공부량을 줄인다고 셋 중에 하나만 넣게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과서가 제일 짧은 뭐를 넣었어? 송민국을 넣지. 관동이랑 3인국은 배우지도 않고 고3 올라가지.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제 피동이나 분당 애들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너희는 모르고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상대가 될까? 외부 지문 나올 때? 힘들어.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야. 생각이 있는 학교라면은 니네 이제 3인국하고 관동별곡이 문학대 나올 거야. 근데 3인국은 아마 나올 거야. 2학년 저기 한번 보면은. 그래서 관동별곡은 워낙 길어서 안 가있어 그걸. 근데 고3 전에 다 알고 들어가지. 물론 가르칠 거야 내가. 힘들겠지만. 자, 객관적 상관물은 뭐야? 어떤 사물에 정서만 들어가 있으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원래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엘리엇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셰익스피어 희곡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냈어. 그걸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어떤 식이냐면 셰익스피어는 여태까지 희곡에서 어떠한 정서를 표현할 때 그거를 인물이 직접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사물에 집어넣었다. 그 사물이 객관적 상관물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셰익스피어에서 햄릿 희곡가 있지. 햄릿이 거기에서 이제 복수심을 되게 다질 때, 복수를 다짐할 때 하는 게 뭐야? 칼에다가 동물 치잖아, 교육할 때. 그럼 그건 뭐야? 동물은 칼이 그 복수심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뭐야? 걔네가 자살할 때 쓰는 독약이나 단검 같은 것도 뭐야?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소설에서 객관적 상관물이 가장 잘 나타나는 소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이 있거든. 아마 이제 수능 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작품 중에 하나야. 자, 거기 보면 세 사람이 나와. 세 명이 있으니까 세 명을 한 명 시켜보자. 네가 뭐 할래? 자, 공무원이랑 군인이랑 아니지. 공무원이랑 대학생이랑 그 다음에 도서 외판원 있어. 셋 중에 뭐 할 거야? 공무원. 자, 공무원 했지. 도서 외판원이랑 대학생 있어. 뭐 할래? 대학생. 대학생. 그러면 도서 외판원 해봐. 미안하지만 네가 죽어야 돼. 거기에서. 자, 봐봐. 술집에 갔어. 술집에 갔는데 공무원이 이제 주인공이야. 이거 대학생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술을 마시게 돼. 둘 다 남자야. 뭐 이런 셋 다 남자야. 어쩌다 만나가지고 이제 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제 도서의 판원이 들어오는 거지. 들어와가지고서는 아, 내가 여기서 오늘 다 쏘겠다 술. 내 얘기 좀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니네 둘이 물어봐. 그리고 어차피 우리 셋 다 처음 만나는 사이거든. 근데 얘가 갑자기 다 쏘겠다. 동욱이가 다 쏘겠대 여기서 술을. 왜 쏘냐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무 슬퍼서 그렇대. 왜 슬프니?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죽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장례식 할 돈이 없어서 그 대학병원에 시신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연구용으로.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이 받은 돈을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그냥 오늘 내 술로 다 마셔가지고 없애버리고 싶대.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우리가 같이 술 마셔줄게 그러고서 이제 술을 셋이서 계속 마셔. 이렇게 네가 계속 쏴. 2차, 3차, 4차.
자, 근데 막판에 이제 술 마시다가 보니까 이제 소방차가 막 지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 불구경 가자 그러고 얘가 갑자기 이제 택시를 잡아. 셋을 태우고서 택시 타고 불구경을 갔어. 가서 막 불이 활발활 타오르는 거 보다가 아이 미친 시바의 돈 그러면서 돈을 막 던져버려니까 남은 돈을. 꼴 보기가 싫은 거지. 아내 죽은 거 받은 돈이니까. 그래가지고 받고 나서 이제 돈이 없잖아. 빈털터리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너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돌아갈 데도 없고 내가 이제 너무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 여관이나 호텔 같은 데 가서 같이 좀 밤을 새우면 안 되겠냐. 근데 이제 대학생은 이게 싫어. 그래가지고 적당히 빼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그래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셋이서 같이 방에 들어가기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생이 얘기를 해. 우리 그냥 각방 쓰자고. 그래서 저 사람 죽을 것 같은데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학생이 괜히 골치 아픈 일에 걸리기 싫다고 그러고서 각방 쓰기로 해. 그러고서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너는 각방 쓰려고 얘기하는데 주열이는 모르고 있었던 거지. 얘가 주인공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 셋이 각방을 썼는데 대학생이 이제 주열이한테 찾아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빨리 도망가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살했다고. 내가 예상했었는데 자살해버렸다고. 그러고서 너 먼저 도망가. 미안 악역이야. 네가 이제 어떻게 할까 거기서 주열아. 튀어야죠. 당신은 같이 없이 그냥 튀는 거야? 튀어야지. 튀어. 거기서도 튀는데 자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되게 잘 쓴 객관적 상관문을 최고로 잘 쓴 표현 중에 하나야. 김승목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20대 때 너무 천재 소설가여서 30대 이후로 소설을 못 썼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쓴 소설인데 여기서 뭐를 표현하면 좋을까? 나는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못 도망갔다는 거야?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되게 애매하잖아. 어떻게 표현해도 되게 유치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시점으로 썼어. 나는 방바닥에 개미가 기어오는 거를 발견했다. 근데 그 개미가 마치 내 발을 붙잡으려는 것 같아서 얼른 방을 떠났다. 라고 끝내. 그래서 개미는 뭐야? 나의 죄책감이지. 죄책감 막 이렇게 써버리면 어때? 너무 유치하잖아. 객관적 상관문은 그러라고 쓰는 거야. 이해돼?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철의 송민곡에서도 빈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게 이제 나의 외로움을 나타낸다라고 그러지. 객관적 상관문으로. 왜? 배가 여기 쓰면 뭔가 이게 쓸쓸한 느낌이 나잖아. 그걸 통해서 나의 외로움을 나타낸 거고. 반벽청등은 뭐야? 벽에 걸린 푸른 등인데 이거 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걸어놓은 거잖아. 혹시 님이 오면 이 빛 보고 오라고. 그것도 뭐야? 외로움을 표현하는 거지. 그런 게 객관적 상관문이야. 이게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데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은 것들.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감정이입이지. 거기 외로운 빈배라고 나와? 아니지. 외로운 빈배면 감정이입이야. 근데 그냥 뭐야? 객관적 상관문을 이루는 그냥 빈배라고 썼지. 반벽청등도 외로운 반벽청등하면 감정이입이지. 근데 그냥 반벽청등 객관적 상관문이지.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 화자의 정서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표현된 경우들이 있지. 그것도 객관적 상관문이야. 어떠한 정서든 들어가 있으면 객관적 상관문이야. 예를 들어볼게.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시 알아? 고대가요 중에 헐헐 나는 저 개구리 암수서를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가 있고. 나는 외롭지. 나는 외로워. 근데 꾀꼬리는 정다워. 짜증나. 근데 얘네는 즐겁대. 그럼 감정이입이야? 아니지. 직접적으로 즐겁다라고 표현하긴 했어. 왜? 내가 슬프니까 쟤네가 즐거워 보이지. 쟤네가 즐거운지 아닌지 알게 뭐야 꾀꼬리가. 모르잖아. 근데 즐겁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슬퍼서 그래. 직접적인 표현으로 들어가지만 화자의 정서가 일치하진 않지. 그건 뭐야? 그것도 객관적 상관물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이 문제에 나오면 저런 거라는 거야. 대충 감으로 이런 게 감정이입인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정리해줬지? 이해돼? 모르겠는 거. 괜찮아?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추상적 관념에 놓쳐. 자,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는 거는 우리 추상적이라는 거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대상이지. 구체적인 사물로 바꾼다는 건데 우리 생각이라던가 정서라던가 이념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거잖아. 이런 걸 구체적인 사물로 바꿔. 다른 말로 물건으로 바꾸면 물상화. 그 다음에 이제 뭐 감각
감각적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 뭐 시각화, 촉각화 뭐 이런 거. 자, 슬픔은 슬픔인데 푸른 슬픔 하면 어때? 관념의 시각화지. 슬픔이 풀을 수가 없으니까. 뭐 검은 절망 그래도 정서의 시각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어떤 사물이나 감각으로 바꿔버리는 거를 추상적 관념의 고체라고 불러. 그래서 저런 개념들도 추상적 관념의 고체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서를 사물로 바꿔서 보면 정서를 감각으로 바꿔서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이게 이걸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면 돼. 이해되지?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푸른 슬픔 뭐 이런 거. 됐니? 괜찮지? 몇 시냐? 학원에 시계를 아래 만들어서 4시 44. 저거 어딨는 거예요? 응? 3번. 이거 3번? 거기 보면은 어디 있어? 관념의 물상아 13페이지 여기 중간에 보면 나오지. 관념의 물상아라고. 다른 것들은 이름이 안 붙어 있는데 얘네 세 개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적어도 요거는 알아야 돼. 많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형상화라는 개념이 나오지. 형상화라는 건 뭐야? 우리 예술적으로 표현한 걸 다 형상화라고 해. 자, 예술적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작품으로 표현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 작품 같은 데서 뭐뭐뭐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면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돼. 우리 예를 들면은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 있거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폭풍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뭐 이런 표현들 나와. 들어본 적 있어?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 감정이입이 나와. 사슴의 머리도 슬피우리라 이런 식으로. 화자가 슬프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지. 감정이입이지만 표현해 놓으면 뭐야? 형상화된 거야. 또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라는 표현도 나와. 이거 외로움 나타나지. 외로운 산 하지 않았지만 떨어져 나가 앉은 하면 뭔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잖아. 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이름이 부서질 수 있어? 안 되지. 이런 것도 나와. 이 시는 사실 요 유명한 세 가지가 다 나오는 시야.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는 게 형상화고, 여기까지는 작가 영역이고, 여기서부터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뭐를 가져와? 문학평론가들이 수사법을 가져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표현법이라고 그러지. 요거는 우리가 따로 배워야 되는데 다 암기해야 되는 파트지. 이거는 일종의 웅변 공식인데 문학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학평론가들이 가져온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직유법이라는 걸 배우잖아. 그러면 직유법이 이 시에 쓰였네 그러면은 이 시인이 직유법을 쓰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니라 이 시인은 발상을 해서 어떻게 형상화해 놓으니까 직유법이 쓰여 있고 문학평론가들이 평론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온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사슴의 머리도 슬피 온다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감정이입이랑 발상법을 쓰기 위해서 쓴 건데 문학평론가들은 이런 걸 보고서 의인법이라고 그래. 왜? 사람도 아닌데 슬피 울 수가 없잖아. 그렇지. 또 이런 거 떨어져 나가 앉은 산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래? 산이 떨어져 나가 앉을 수 없으니까 화류법이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수사법인 거야. 그러니까 수사법은 원래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웅변학에서 가져온 개념들인 거야. 이것도 봐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뭐야? 도노법. 이해돼? 또 영탄법.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이제 수사법의 종류들을 다시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수사법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나머지 작품들을 정리할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윤동규를 나가고 윤동규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수사법을 정리해 줄게. 이해됐지? 차례 봐봐. 이 페이지에 차례. 안 해냈구나.
별의 음악? 잘 아는 작품 말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작품. 다 해야 되겠지? 자화상? 자화상? 일단은 앞에서부터 나가면서 한번 보자 그러면. 자, 윤동주 양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봐. 3페이지에 나오는 거. 그리고 뒤로 가면 4페이지 감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자, 우리가 현대시를 볼게요. 원래 이제 현대시 분석 틀을 생각해보면은 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 첫 번째는 이제 외형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외제적인 관점. 이거 뭐 있었어? 작가, 현실, 독자. 이건 다 뭘로 해서 보내줘? 보기를 주고서 문제를 물어보지. 사실 이 중에서 요새는 이건 잘 안 물어봐. 왜? 옛날에는 이게 효용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자에 대해서 물어보긴 했는데 사실 이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물어보는 게 되게 웃기잖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라는 게 웃기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외제적 관점에서 작가가 어땠는지 현실이 어땠는지 보기 주고서 물어보지. 작가에 대한 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표현론이라고 그러고 현실에 대한 걸 뭐라고 그래? 반영론이라고 그러지. 아까 작품 연구 방법에서 다뤘지 이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내지적 관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 분석 요소를 볼 수 있는데 형식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를 볼 수 있어. 형식적 요소는 주로 중등교육 과정에서 많이 물어보는 개념 중에 하나거든. 이게 고등 과정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고 형식적 요소라는 건 시에서 크게 물어보는 게 온율은 뭐야? 이게 뭐 몇 음보인지 아니면 무슨 조로 되어 있는지 반복 요소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승리상관 같은 거. 그 다음에 심상 어떠한 심상들이 사용되는지 공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사법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형식적인 요소들이지. 이 시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거는 항상 물어봐. 1번 문항에서 물어보는 작품의 형식적 특징 뭐 이런 거 표현상의 특징 이런 거에서 물어보는 개념들이야.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다음 주까지 해서 다 배우게 되면 암기돼 있어야 돼. 우리 아까 얘기했던 뭐 추상적 관념의 물체와 관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같은 것들 아니면 수사법이라던가 아니면 온율 심상 같은 것들은 암기돼 있어야 돼.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건 문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미 끝나고 왔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내용적 요소라는 거는 이 작품의 화자와 청자 그리고 어때? 작품에 나타나는 정서, 그 다음에 시의 흐름인 시상 전개. 요게 이제 작품의 분석 요소야. 이것들이 이제 시에서 물어보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로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통상 우리는 보통은 1번 문항 물어보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 요거나 요게 나오지. 그리고 뭐 3번에 보기 나오면은 뭐 그 다음에 요거 시상 전개 하나 더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이 이제 시의 기본적인 문제 물어보는 방법인 거야. 그러면 요걸 다 공부하면 시에 대해서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겠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윤동주의 시 간을 볼 건데 일단은 요 화자 청자 이론을 원래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간단히만 좀 한번 보면서 해보자. 작품에 적용해서. 우리가 시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물론 제목도 보겠지만 작품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를 찾아야 돼. 작품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다는 거는 1인칭 호칭이 나와야 돼. 예를 들면은 나라던가 뭐 나를 호칭하는 누구 무슨 표현이 있겠지. 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군대 같은 데 보면 중대장이 말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호칭하지. 선생님이 말이야. 근데 인간관계에서 이거는 좀 심리학적인 요소인데 자기를 자기 호칭어로 부르는 사람은 웬만하면은 친하게 안 지내는 게 좋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핍감이 그 용어를 만든다고 그러거든. 만약에 그 서연이가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해봐. 그럼 거기에서 이 오빠가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일단 걸어야 돼. 자기가 오빠이고 대접받고 싶은 거야. 이해돼? 선생님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약간 좀 선생님 대접받고 싶은 사람인가 심리적으로 원래 그래. 코칭을 쓴 사람 좀 이상한 건데 어쨌거나 이런 게 드러나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는 거야. 자,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느냐는 청자는 표면에 드러난다는 건 결국엔 뭐야? 2인칭 호칭어가 나와야 되지. (2인칭) 호칭이 드러나야 돼. 예를 들면 너라던가 당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누구누구 야라고 부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윤동주 씨는 통상 다 어때?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뭐로? 나로. 청자 표면에 드러나? 안 드러나. 자, 이러면 뭐야? 윤동주 씨는 전부 다 독백체 내지는 고백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그래, 윤동주 씨는. 독백체, 고백체라는 건 뭐야? 자기의 내면을 혼잣말로 드러내는 거지. 그리고 윤동주 씨는 되게 대부분의 시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나 자신이야. 여기에 뭔가 성찰의 매개체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들만은 하고 있어. 맞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서는 뭐겠어 그러면? 성찰, 반성. 그리고 이 성찰, 반성의 결과가 부끄러움이지.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뭘로 나타나? 통상 속죄한 모티프로 나타나지. 우리가 현대시를 볼 때 현대시의 작품의 주제는 뭐냐? 대부분 화자가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가 주제의식이야. 자, 그러면 윤동주는 나가 표면에 드러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성찰의 매개체 간혹 드러나고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해.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이제 속죄한 모티프 같은 걸로. 그게 주제야. 윤동주 작품의 대부분의 주제는 그거인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부끄러움 그리고 극복 의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윤동주 시는 주제가 자신에 대한 성찰과 현실 극복 의지야. 한 7, 80%는 이래. 윤동주 시는 대부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좀 쉽지?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간이라는 시를 한번 보자. 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화자부터 찾아야 되겠지. 의미를 알게 되면 상관없는데 의미를 모르면 일단 화자부터 찾아야 돼. 자, 화자가 표면에 나오는지 보자. 간이라는 시를 쭉 읽었을 때 세 번째 연에 보면은 뭐가 나와? 내가 라는 표현이 나오죠. 화자는 나야. 그리고 청자가 나오니? 거기 보면은 얘는 뭐가 나와? 청자라고 해가지고 독수리야. 그리고 어디 있어? 거북이야 이렇게 나오지. 독수리, 거북이. 이렇게 독수리와 거북이가 나와. 자, 그러면 보통은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고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독백체인데 이 경우 화자, 청자가 표면에 둘 다 드러나지. 화자도 드러나고 청자도 드러나고. 그러면 이건 뭐야? 대화체라고 불러. 대화체. 뭔가 말을 거는 듯한 느낌으로 하지. 거기 보면 또 대화체의 경우에서도 여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청용원을 썼지. 뭐뭐 하자 이런 식으로 청유하잖아. 이것도 대화체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 도노법으로 부르기도 했고 청유법으로 청유형으로 어미로 이제 청유를 하고 있지. 자,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간인데 간은 간 자체가 아니고 이거는 뭐야? 매개체 역할을 하고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간은 화자의 양심을 나타낸다라고 봐. 양심. 그럼 이 간의 의미는 뭐야? 양심인 거야. 양심. 정서는 어때? 자, 정서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냐면 거기에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들을 찾아보면 돼. 자, 거기 보면은 시름 없이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거 독수리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유혹이 안 떨어진다 뭐 그러니까 뭔가 의지 같은 게 나타나지. 표현은. 그리고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그러면 연민이 나타나지. 이렇게. 이게 이제 주된 정서인데 사실은 이 양심은 누구에 대한 거야? 자신의 양심이지.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의지가 주제 의식인 거지 이 시는. 이해돼? 그래서 사실은 주제는 뭐야? 자신에 대한 성찰과 연민 그리고 뭐야? 플러스 현실극복 의지인 거지. 현실극복은 여기서 뭐야? 양심을 지키려는 거지. 양심 회복에 대한 의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볼까? 자, 빈칸은 그냥 놔도 이거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정리할 거니까. 자, 내용을 보자.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서 습한 간에 말리우자. 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알면 양심인 건 알지만, 만약에 모른다고 해보자. 습한 간에 말리우자. 간이 뭔지 모르겠지만, 코카소스 산중에 도망온 토끼처럼. 코카소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생각나지. 프로메테우스는 누구야? 인간한테 불을 전해준 신이고, 그 죄로 어떻게 계속 코카소스 산중에서 간을 쪼아먹히잖아. 독수리한테. 자, 산중에 도망온 토끼처럼 둘레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라고 하는데 간을 지키자라는 건 간은 여기서 뭔가 소중히 지켜야 될 대상이 되는 거지. 간 자체는. 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야지. 자, 여기서 보면 독수리는 그럼 뭐야? 독수리는 긍정적인 대상이지. 뭔가 내가 살찌워야 될 대상이야. 살찌워야 돼. 그러나 거북이야. 그러나는 역접이지. 그러면 여기서 그러나를 통해서 시상 전환을 하지. 보통은 역접의 접속부사. 우리나라는 접속사가 없지. 접속부사가 있어. 역접의 접속사.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이런 거 나오면 시상 전환이야. 시음이 바뀌지 거기에서. 거북이는 뭐야? 용궁의 유혹을 상징하는 부정적 존재지. 그래서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이 안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럼 시대적 현실을 보통 외적 관점을 주고 보기를 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윤동주 씨의 외적 관점을 넣는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뭐야? 일제의 유혹을 상징하겠지. 그러면 간을 지켜야 되잖아. 거북이의 유혹으로부터. 그럼 그건 뭐야? 양심이라고 보는 거지. 독수리는 나의 양심을 통해서 키워야 될 뭔가 긍정적인 거고 거북이는 나의 양심을 유혹하는 뭔가 부정적인 거겠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원래 여기서 보면은 구토지설 뭐야? 이제 토끼전이지. 토끼전과 플러스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같이 정리해 놓은 거지. 자,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한, 불훔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끊임없이 침전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타나? 화자의 자기 희생이 나타난다고 해. 왜? 그러면 여기서 프로메테우스는 뭐야? 이 화자와 동일시하는 대상이라고 봐. 자기 희생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프로메테우스가 자기 희생하듯 나도 자기 희생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 자기 희생 의지를 통해서 속죄한 모티프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연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지. 프로메테우스가 불쌍하다고 하는 건 자기를 불쌍하게 만드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결국에는 프로메테우스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속죄한 모티프가 나타나는 거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희생과 뭐 극복 의지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양심을 지키겠다는 의지 같은 게 나타나는 시야. 됐니? 모르겠는 거. 네. 자, 보자. 길부터 나가자. 8페이지. 자, 이것도 화자부터 한번 찾아보자. 화자 표면에 나오니? 서연아, 길에 화자 표면에 나온지 한번 봐봐. 있어? 맨 마지막. 그치, 나가 나오지. 나. 동호가 청자 있니? 없지. 너나 당신 뭐 이런 거 없잖아. 그러면 얘 뭐야? 독백체이면서 고백체이지.
자,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 거기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길인데 우리가 시어에서 길이라는 단어나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은 보통은 뭐랑 연결해 보면은 되냐면 삶이나 인생 이런 거와 연결하면 대체로 맞아. 아까 간도 그렇잖아. 양심이잖아.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지. 그래서 그런 거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 자,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나 단어들 한번 찾아보자. 정서 어디 있니? 부끄럽게 푸릅니다 나오지? 밑에서 보면 부끄러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자, 그러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뭔가 어딘가로 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한번 보자. 자,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어떤 상실이지. 상실에 따른 부끄러움이 나타난다는 거 봐.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하지만 이게 정확히 뭔지 아직 모르지.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주머니를 더듬는다는 건 내면 성찰이라고 봐. 이 상실을 통해 가지고 내면 성찰을 하고 내면 성찰을 통해 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지. 이 길은 어떤 인생의 길인데 이 길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어떻게 나눠져 있냐? 여기 보면은 길에 나아가면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돌담이 있고 길이 이쪽에 하나가 있는데 반대쪽에도 길이 있다고 나오지. 담은 쇠문을 곱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이 돌담에는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는 암울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보지.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이 길은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가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그러면은 이 부끄러움은 성찰의 매개체가 뭐야? 하늘을 통해 가지고 성찰을 하고 있지. 자, 그리고 이제 저쪽 길 얘기가 나와요. 풀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까닭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다는 건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지. 나가 있는 거고, 이건 또 다른 자아야. 이쪽에도 나의 자아가 있겠지. 자, 근데 어디가 긍정이고 어디가 부정이야? 이쪽은 풀한 폭이 없다라고 나왔잖아. 풀한 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정이지. 부정이야. 그러면 어디에 긍정적 자아가 있는 거야? 이쪽에 이제 긍정적 자아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 돌담을 건너가가지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야? 넘어가서 긍정적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지. 거기에서 뭐를 느끼는 거야? 나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이 시는. 자, 그래서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잃은 것을 찾는다는 건 뭐야? 자신의 긍정적 자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지. 부끄러움과 더불어서 여기서 뭘로 가? 의지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상실에서 부끄럽고 그거를 회복하려는 의지로 주제의식이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길은 뭐야? 어떤 삶의 길이고 자아를 찾기 위해 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삶의 길에서 긍정적인 삶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 돌담, 어떤 시대적인 암울한 현실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라고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야? 이제 자아 회복에 대한 의지인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앞에 당연히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자기 성찰과 어떤 속죄한 모티브까지는 안 나타나지만 어때? 자아 회복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는 비슷한 형태로 계속 나타나지, 시 자체가. 괜찮니? 응.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가보자. 다음 작품. 거기 보면은 이제 나머지 수능형 세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봐봐. 낯선 지들이 있기는 한데 한번 풀어봐봐.
안 되면은 정 안 되면 모르겠으면 이제 나중에 질문에 보고 정리해 줄 테니까. 그래서 27페이지로 가보자. 27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또 다른 고양이 있지. 요것도 화자부터 한번 찾아보자. 주연아 화자 나오니? 네. 청자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화자는 나지. 내 백골이라고 했으니까 청자 없고 그러면 독백태 고백태지 혼잣말하는 느낌이야. 자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못 바라보고 있니? 처음에 보면은 이제 고향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누가 같이 누웠어? 내 백골이 같이 누웠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세 번째 안에 보면은 백골을 들여다보면 눈물 짓는 것은 내가 오는 것이냐, 백골이 오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바라보는 대상이. 이거는 다 뭐야 사실은 나의 분열된 자아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정서는 당연히 뭐겠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지, 성찰. 성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거기 보면은 정서 나타내는 시어들이 있어? 딱히 나오진 않는데 가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가 나타나? 성찰을 통해서 뭔가 의지가 나타나지. 어떤 의지야? 극복 의지. 이렇게. 이제 일단 한번 보자. 고향에 돌아온 나의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백골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따라와 누웠대.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서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자, 고향에 돌아왔는데 백골이 따라와 누웠고 이 방 안에서 우주로 통한대. 그리고 바람이 불어온대. 자, 이 백골이 바람에 쓸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풍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백골을 들여다보면 눈물 짓는 것은 내가 오는 것이냐, 백골이 오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오는 것이냐 이러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을 가자라고 그러지. 그러면 아름다운 혼은 아름다운 때문에 이게 뭐겠어? 긍정일 거고 백골 몰래를 통해서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어? 부정적자라고 볼 수 있지. 나의 분신들인데 얘는 긍정이고 얘는 부정이야. 그럼 바람은 이 백골을 꾸짖는 거지. 어떤 자아 성찰의 매개체 내지는 어떤 백골, 나의 부끄러운 자아를 꾸짖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우주는 어때?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공간이지. 그래서 열린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봐. 열린 공간과 대비되는 거는 뭐야? 방 안이지. 고향에 돌아와서 방 안에 숨었다는 건 뭐야? 자기가 회피를 한 거야. 자기 성찰을 회피했어. 내가 부끄러우니까 나의 삶이. 근데 어때? 그 방 안에 들어왔는데도 회피가 안 된 거지. 그래서 바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백골을 자꾸 풍화작용에 갈아내버려. 무슨 얘기야? 나의 어떤 부정적인 자아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다는 거지, 부끄럽게. 그래서, 자, 백골은 그럼 뭐야? 부정적 자아지. 아름다운 혼은 긍정적 자아지. 화자가 추구해야 될 자아인 거야. 이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뭐야? 이 중간에서,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아야. 나는 분명히 회피를 했어. 나의 성찰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백골이 따라와 누운 거지. 내가 회피해버렸으니까 나의 성찰을. 근데 어떻게 돼? 내가 여기에서 들어왔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 성찰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따라왔어. 바람이. 그래서 나는 거기서 갈등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거기 보면은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면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오는 것이냐, 백골이 오는 것이 아름다운 혼이 오는 것이냐 그러면서 나의 어떤 긍정적, 이상적 자아 와 이 두 자아가 갈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지조 높은 개도 무슨 역할을 해? 백골을 꾸짖고 있지.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개다. 무슨 뜻이야? 나를 꾸짖는 거지. 나의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을. 그래서 어떻게? 가자 쫓기오는 사람처럼 가자. 이번에는 어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백골이 따라왔지. 근데 백골이 따라오지 못하게, 부정적 자아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아름다운 긍정적 자아를 찾으러 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뭐 긍정적 자아는 결국엔 뭐야? 자기 어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극복의지겠지. 그럼 이건 주제는 뭐야?
자아분열에 대한 성찰과 이제 극복의지, 분열된 자아를 극복하려는 극복한다는 건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긍정적 자아를 찾는 거지. 나의 부정적 자아를 긍정적 자아로 바꾸려는 이렇게 되는 거지. 거의 비슷한 주제의식으로 가지. 거의 자기를 성찰하고 속기한 모티프로 가거나 뭔가 현실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거나. 윤동주 씨는 대부분 이렇게 가. 7, 80%가. 됐니? 자, 그다음 다음 작품 볼까요? 50페이지 무서운 시간. 자, 무서운 시간 같은 경우에 화자, 서연아, 나오니? 거기 세 번째 줄에 뭐가 나와? 두 번째 줄에도 나오는구나. 나. 청자 있니? 없어요. 없지. 900주 500주야. 동무가 바라보는 대상 뭐니? 제목은 무서운 시간인데 내가 여기서 뭐를 바라보고 있어? 사실은 거기서 뭐 누군가 나를 부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를 얘기해? 나를 얘기하고 있잖아. 3년에 보면 한 번도 손들어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에 하늘도 없는 나를, 자기를 돌아보고 있지. 이것도 결국엔 정서는 뭐야? 성찰이지. 그러고서는 봐봐,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데 정서 나타내는 시어 있어? 딱히 표면에 나오는 건 없는데 처음에는 어때? 자기를 부르는 게 누구요? 라고 묻다가 그 다음에 어때? 거기 보면은 나를 부르는 것이요. 그 다음에 부르지 마오. 자, 자기를 돌아보는데 다른 것들은 좀 극복의지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어때? 뭔가 자기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되게 암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느낌이 들지. 뭔가 누구요? 라는 거는 왜 그래? 누구요 부르는 것이요? 부끄러운 거지. 자기 자신을 누군가 부르지 않았으면. 마치 아까 지저 높은 개가 짖거나 바람이 풍화작용하는 것처럼 뭔가 나를 꾸짖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나의 암울한 현실과 부정적인 자아를. 그래서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야? 어떤 반성을 하면서 무기력함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지. 자, 그러면 주제의식은 뭐야? 자기가 뭔가 이 부끄러운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에 대한, 나약한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이지. 보자.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라는 거는 누구가 모르겠어.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누구는 자신의 내면의 또 다른 양심이겠지. 누군가가 날 부르겠어? 아니지. 양심의 소리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부끄럽게 만드는 거지. 가랑잎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 자, 푸른색이야. 푸른색은 뭐야? 희망이지. 약간의 희망이 있긴 한데 나 여기 아직 호흡이 남아있어. 그래서 어때? 내가 아직까지 양심 회복에 뭐가 나타나 있는 거야? 양심 회복에 대한 희망이 좀 남아있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막 부정적이고 양심이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야. 한 번도 손들어보지 못한 나를. 무슨 뜻이야? 주체적으로 뭔가 나의 의지에 따라 살아보지 못하고 손들어 표에 하늘도 없는 나를. 일제강점기에 암울한 현실이라고 보기도 해. 뭔가 이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 무슨 뜻이야? 내가 일제강점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느냐, 나의 양심이. 이런 뜻인 거지. 이제 독립운동가로 본다면, 운동들을. 그래서
일을 마치고 죽는 날. 자, 일을 마치고 일은 뭐야? 나는 뭐를 느끼고 있는 거야? 일 하면은 이것도 기독교 의식인데 소명 의식이라는 게 뭐니? 소명.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서 태어난다라는 의식이야. 무슨 얘기야? 신이 사람을 만들 때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건지를 미리 하나하나 정해놓고 이 사람은 뭔가를 하고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윤동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게 뭐야? 자기를 희생해서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속죄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뭐 실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석해 통상.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지. 일을 마치고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가랑잎은 저기에서 자신의 자아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초라한 자신의 모습. 나를 부르지 마오. 자, 보통은 이 소명의식과 함께 극복의지 같은 게 나타나는데 요시는 극복의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어때?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성찰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시야. 됐지? 자, 그 다음 시도 한번 보자. 바람이 불어. 주연아, 화자 있니? 네. 나 나오지. 청자 있어? 아니요. 없는 거 같지? 자, 그러면 도백체, 고백체지. 바라보는 대상은 뭐니, 동호가? 누가 있니? 뭐라 그래, 거기 보면은. 바람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바라보는 대상은 일단 바람인데,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 바람을 통해 가지고 내 괴로움을 바라보고 있지. 나 자신인 거야, 결국에는. 내가 왜 괴로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바람이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서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또 그 다음에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건 어때? 유동적인데 나는 어때? 부동적,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서는 기본적으로 또 뭐야? 성찰이지. 윤동주씨는 거의 자기 자신을 바라봐. 대부분이. 자,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거기 나오는 시어 중에 정서에 나타나는 시어는 괴로움이지, 괴로움. 왜 괴로운 거야? 정확히 이유는 안 나와. 내 괴로움의 이유는 나오지 않아. 여기서 모르겠다라고 나오기도 하지. 하지만 내가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인 거잖아.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이상이나 뭐 시대 현실에 맞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스러운 부끄러움 같은 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있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괴로움이야. 듣니? 자, 그럼 내용 보자.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갑자기 바람 얘기가 나오는데 바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람은 뭐가 돼? 창작의 모티프도 되지. 바람을 통해 가지고 창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뭐야? 어떤 자신의 성찰을 하게 되는 매개체이기도 하지. 바람을 보면서 뭔가 자기를 떠올리게 됐으니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바람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내 괴로움에 이유가 없대.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을까? 내가 왜 괴로운 걸까라고 고민하는 거지.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괴로울까라고 얘기를 해.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사실은 이거 그대로라면 이 사람은 사랑도 안 했고 시대적 현실을 고민한 적도 없는 사람인 거야. 그치? 이게 근데 반어법일 수도 있고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어쨌거나 이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여자 때문도 아니고 시대 현실 때문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윤동주가 시대 현실 고민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양심 때문에 했을 수도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기의 어떤 괴로움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거나 정확한 이유는 여기 안 나오지만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서 있다. 이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뭐야? 바람과 대비되게 내가 반석 위에 서 있고 강물과 대비되게 언덕 위에 서 있다는 건데 반석과 언덕은 어때?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 우리 그 기독교에 보면 베드로가 반석이고 움직이지 않는 돌이라는 뜻이잖아. 되게 탄탄한. 근데 이거는 좋은 의미로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의미로 쓰인 거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지. 자, 그래서 어떤 멈춰있는 자아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이건 알지? 어떡할까? 보고 가? 아니면 넘어가? 보고 가? 자, 보고 자수결 해보자. 세 명이지. 보고 가자 손. 그냥 가자 손. 자, 그냥 가자 손. 보고 가자 손. 없으면 내가 한다. 보고 가자. 자, 봐봐. 자, 화자는 거기 표면에 나오지. 나야. 별 해는 밤이라는 건 별을 세는 거지. 자, 별을 세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성찰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지.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이것도. 자, 어쨌거나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는 성자이니, 자, 이 경우가 되게 애매해. 자, 뒷부분에 봐봐. 누가 나와? 어머니가 나오죠. 어머니.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걸 청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있는데 보통 부재하는 대상을 청자로 삼으면 이거 청자가 아니라고 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 주제의식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가 옆에 없는데도 청자가 아님으로 설정해가지고 어머니를 부르면 더 외로움이 부각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주제의식과 관련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어머니가 없어야 하면 더 외로움이 부각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보통 청자가 아니고 독백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해. 수능에서도. 다만 우리가 사물이나 인어원을 청자로 삼을 수 있느냐? 살아있는 게 아니라 동물이나 뭐 동물이거나 아니면 살아있지 않은 책상 같은 걸 청자로 볼 수 있느냐? 그 경우에는 또 청자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보는 경우도 많아. 왜? 우리가 그 시기의 의도, 주제의식상 이거에 대한 대상에 대한 소통을 주제의식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그건 청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단지 근데 어때? 뭐 이렇게 부르지만 부르는 게 대답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더 주제의식이 부각되는 경우. 이거는 정말 지금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와의 단절감이 더 부각돼야지 주제의식이 더 강화되지. 이런 경우에 청자가 없다라고 봐. 이 대화체라고 볼 수는 없잖아. 이렇다고 해가지고 혼잣말 하는 거지. 아니면 어때? 편지로 글을 보내는 느낌인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처음에 뭐 바라봐? 별은 성찰의 매개체지. 회상의 매개체지. 정확히 말하면 성찰보다도 뒤돌아보는 거니까. 이 별을 통해 가지고 뭐를 얘기해? 처음에는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나오지. 어머니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를 자신의 상황, 나를 바라보고 있지. 정서는 어때? 성찰이지. 자기를 바라보니까. 여기도 또 뭐가 나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윤동주 씨는 부끄러움이 참 많지. 부끄러움이라는 시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 시야. 자, 그래가지고 자아 성찰을 하고 부끄러움으로 하지만, 자, 부끄러움만 나오고 끝나? 아니지. 여기서 뭐가 나타나? 극복 의지가 나타나지. 극복 의지는 뭐로 나타나니? 서연아? 속죄한 모티프로 나타나겠지. 어디에 나와? 무덤자 나온 뭐 무덤 뭐라 그래? 이렇게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라. 그 다음에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났는데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그다음 표현이 나오지. 자기를 희생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자, 그러면 주제는 뭐야? 과거에 대한 회상과 자아 성찰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복 의지지. 속죄한 모티프를 통한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이지. 가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소멸의 의미도 있고 쓸쓸함 혹은 풍요로운 계절도 있지. 여기서는 이제 뭐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어.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별은 어때? 이제 회상의 매개체가 돼. 이걸 통해서 회상을 하지.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 둘 가슴 속에 새겨지는 별들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아침이 쉬 온다는 거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거지. 밤이 지나가고 있어. 또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이거는 뭐야? 내일이 되면은 다시 이제 밤이 또 되겠지. 그리고 아직 나의 청춘이 나지 않은 까닭입니다. 무슨 얘기야? 나는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많은 밤들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별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이 별을 세는 행위, 회상하는 행위 자체는 항상 시간적 제약이 딸려있지만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그 다음 밤에도 또 하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이건 다 뭐야? 별을 보면서 회상하는 거지.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감정을 보여주면서 어머니를 회상 대상이지.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초등학교지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태,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 중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이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잼, 라이널, 마리아 레이케, 백석의 시에 고스란히 나와. 요 표현이. 백석의 시를 거의 이제 뺏기다시피 한 거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추구하는 대상들을 열거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추구하는 대상들, 그리움의 대상들. 이 어머니 플러스 뭐야? 거기 나오는 비둘기부터 해가지고 시인들까지. 이네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그럼 뭐야? 이거에 대한 뭐가 부각돼? 이 회상을 하면서 그리워하지. 그리움의 대상이야. 별을 세면서 그리워하고 있지.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이랬을 때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별이 멀다라는 거는 수평적 거리감이라고 그러고 어머니가 멀리 북간도에 떨어져 있는 건 수직적 거리감. 이게 수평적 거리감이지. 어머니는 수평적 거리감이 느껴지고 별은 수직적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해석을 해.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그리운 대상들이 쭉 열거하다가 이제 자기를 회상하지.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건 부끄럽다라는 거지. 나의 어떤 지금 모습이.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 밤을 새워 우는 벌레. 뭐겠어? 감정? 이입이지. 감정 이입. 왜? 내가 뭔가 부끄러워서 이제 우는 것 같은 모습을 밤을 새워 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감정이입지. 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 또. 그러나 나오면 뭐야? 역접이지. 그러면 이거 뭐야? 시상전환이지. 여기까지는 어떤 부끄러움이 나타나면 시상전환을 통해서 부끄러움에서 뭘로 넘어가? 극복의지로 넘어가지. 부끄러움에서 극복의지로. 그러나 겨울이 지나 겨울은 뭐야? 어떤 고난과 시련, 일제강점기를 상징하겠지.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봄은 뭐겠어? 광복이지. 나의 별이라는 건 조국이고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이거 뭐야? 자기 희생, 속죄한 모티프가 있다라고 그러지.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이거는 뭐야? 자기 희생을 통해 민족의 구원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는 거야. 듣니? 괜찮지? 또 뒤로 가보자. 자, 64페이지 서시. 자,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 나야. 청자는 표면에 나오지 않지. 독백체, 고백체지. 주연아, 뭐 바라보고 있니? 응? 나지. 너는 괴로워했다. 나. 성찬의 매개체는 뭐야? 바람. 응?
어디 우러러? 하늘. 하늘이 매개체잖아. 그치?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정서는 뭐야? 나를 바라보니까 성찰이지. 성찰이면서 뭐하고 있어? 부끄러움이지. 자,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바람은 뭐야? 입새는 나 자신을 의미한다면, 혹은 나의 양심. 여기에 바람은 뭐야? 일제의 유혹 같은 거지. 유혹과 시련을 나타낸다고 봐.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는 추구하는 게 뭐야, 근데? 별이지. 별은 뭐를 의미해? 이상을 상징한다고 그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 이건 뭐야? 우리 민족이나 어떤 뭐 불쌍한 사람들을 의미하겠지. 거기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이 이상을 추구하는 길, 목에서 길 하면은 소명의식이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밤은 뭐를 의미해?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을 의미하지. 별이, 이상이 바람에 스치온다. 나의 이상이 유혹과 시련에 의해서 계속 뭔가 이제 그 시련을 받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주제는 뭐야? 자기 성찰과 자아 성찰과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의지지. 윤동주 씨 나오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겠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 몇 가지만 빼놓고.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볼까? 68페이지 쉽게 쓰여진 시. 화자 중간에 나오지? 나 상자는 따로 없어. 고객체 고객체야. 자,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거기 보면은 이제 창밖에 밤비가 속삭여버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라고 하지. 시인 자기 자신이야. 맞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그럼 뭐야? 역시 성찰이지. 정서는 성찰. 근데 이 시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 슬픈 천명이라고 그러잖아. 슬픈 천명이라는 건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소명의식이 들어가 있지. 나는 시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소명의식을 타고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슬퍼? 슬프다는 거는 이게 제대로 뭔가 소명의식을 통해서 뭔가 내가 시대 현실을 바꾸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암담한 자기 이제 생각이 나타나는 거야. 시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변혁할 수 있을까? 좀 힘들겠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시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뿐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픈 거지. 이 자체가. 자, 그리고 창밖에 밤비가 속삭여버린다라는 거는 밤비를 의인화시켰지. 밤비가 나한테 속삭여버린다. 의인화시켰는데 왜 의인화시켰을까? 외로움을 부각하기 위해서지. 왜 그래? 우리가 외롭지 않으면 밤비가 속삭여버린다, 뭔가 말을 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거야. 왜? 일본에 유학을 와 있거든. 거기 보면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육첩방, 다다미 6개를 깐 방이란 뜻이지. 우리나라는 평수로 이제 그 건물의 사이즈를 잰다면은 일본은 이제 다다미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그 건물의 사이즈를 재, 보통.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건물의 사이즈를 나타내는데 크지 않은 되게 작은 방이지. 다다미 6개를 깔 정도의 작은 방에서 이제 남의 나라에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 내가 시를 써도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운명이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본다는 건 자신의 소명의식을 드러내는 거지. 나는 시인으로서 뭔가 세상을 바꿔야 될 이런 어떤 그 명령에 타고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땀내와 사랑내 부분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 이건 부모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그걸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늙은 교수의 강의는 시대를 바꿀 수 없는 뭔가 이제 메마른 지식, 그러니까 쓸모없는 지식 같은 걸 들으러 간다는 자괴감이 나타나지. 이 슬픈 천명도 그렇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시대에 대해서 투철하게 뭔가 바꾸거나 시대에 부딪힐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더 어때? 생각해보면 어린데 동물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바라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여기까지 어떻게 돼? 자신의 정서가 점점 하강해. 정서 하강이 나타나. 점점 암울해지는 거지. 근데 어느 기점으로 올라갈까? 뭔가 시상 전환 기점이 있겠지. 역접의 접속부사라던가 뭐 이런 게 나오면. 자, 다음 페이지 봐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성찰의 결과 나는 뭘 느껴? 부끄러움을 느끼지. 왜? 내가 시인으로서 뭔가를 투철하게 살아야 되는데 삶은 살기 힘든데 시는 이렇게 쉽게 쓰여지면 이 시가 과연 나의 삶을 반영하는 게 맞는가라는 자괴감이 들겠지. 근데 어디를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 육첩방은 남의 나라. 다시 어때? 자신을 재인식하지. 똑같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표현하잖아. 자기를 재인식하고 그 다음에 정서가 상승으로 바뀌어. 시상 전환이야. 그러니까 요 자신을 재인식하는 부분에서 시상 변환이 일어나. 앞에 자기를 한번 인식하고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다시 올라가지.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여버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등불은 여기서 뭐야? 등불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극복 의지라고 볼 수 있지. 이 극복 의지가 등불인 거야. 또 자기희생 의지일 수도 있지. 등불을 밝혀 어둠, 일제강점기 암담한 시대 현실이지. 그걸 내몰고 시대처럼 오는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시대처럼 온다는 건 무슨 뜻이야? 시대의 흐름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지. 그럼 반드시 올이라는 뜻이지. 언젠간 반드시 올 아침, 광복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자, 최후의 날은 여기서 뭐야? 우리가 이 자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최후의 날, 현재의 날. 뭐가 긍정이야? 이게 긍정이야. 이건 뭐야? 이건 부정이겠지. 왜? 거기 보면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라는 표현이 나오지. 자,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주연이가 맨날 놀았어. 시험 기간 전에도 놀았어. 시험 전날까지 놀았어. 그러고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시험날 아침에 나한테 공부를 맡기겠다. 그러면 뭐야? 시험날 아침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놀고 있는 나를 구원해주겠지. 가능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의 나는 되게 부끄러워. 독립운동도 잘 못하고 뭔가 부끄러운 상황인데 미래의 내가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해가지고 민족의 구원을 가져와서 부끄러운 현재의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게 뭐야?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미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속. 뭐야? 두 자아의 화해. 미래의 나의 부끄럽지 않은 자아가 현재의 부끄러운 나의 자아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게 이런 개념인 거야. 이해되니?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는 거 괜찮아? 자, 또 보자. 십자가 118페이지. 자,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는 않는 거 같지? 표면에 안 나와. 청자도 표면에 나오지 않지. 그러면 뭐야?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시라고 해. 화자, 청자가 표면에 다 나타나지 않으면 이미지나 상황묘사 위주로 시를 준비해. 근데 또 여기에 이미지 상황 요소 위주이긴 하지만 의문문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걸 뭐라 부르기도 해? 말을 거는 어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조롱해서 말을 거는 어투를 사용하여 뭐 이런 식으로. 자, 바라보는 대상은 거기에 보면 십자가가 나오는데 십자가는 사실 두 가지로 나타나. 첫 번째 나오는 십자가와 끝에 나오는 십자가가 의미가 좀 달라.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면 쫓아오던 햇빛이래. 그림을 한번 봐. 햇빛이 있어. 햇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교회당 십자가 위에 걸리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 자, 햇빛은 여기서 뭐를 상징하냐면 이상을 상징한다고 봐. 이상.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지. 자, 십자가에 걸렸대. 근데 첨탑이 높아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여기선 도덕적 혹은 이제 그 뭐라고 그래 종교적 목표라고 봐. 그리고 이게 첨탑이 높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도달하기 어렵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이상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혹은 이상이 나의 삶을 쭉 따라왔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상을 쫓아서 항상 살아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 그 나의 이상, 내 삶의 목표가 도덕적, 종교적 목표와 하나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이거를 내가 더 이상 추구하며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뭔가를 꿈을 쫓고 이상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일제강점기가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도덕적, 종교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된 거야? 그거에 도달하기 너무 힘들다는 걸 느껴버렸다는 그런 해석이라고 해. 이해되지? 자, 그래서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종소리는 여기서 뭐야? 희망을 의미하지.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라고 해석하지.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십자가는 뭐였어? 종교적, 도덕적 목표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 이제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처음에 그러면 정서는 어때?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어떤 회의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지. 방관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뭘로 바뀌어? 의지로 바뀌어. 뭐야? 속죄하는 모티프. 자, 봐봐.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러면 십자가는 종교적 도덕적 목표인데 내가 이거를 도달하기 힘들어서 방관자적인 태도로 사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상 전환이 되지. 뭘로 바뀌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여기에서 십자가는 뭐야? 자기 희생을 통한 민족 구원의 기회가 온다면은 의 의미지. 그러면은 어떻게?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건 뭐야? 자기 희생 의지가 나타나는 거지. 그건 뭐야? 주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자기 희생을 통한 현실 극복 의지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화상 아오의 인상어가 있구나. 아오의 인상어. 아오의 인상어는 일반적인 윤동주시랑 약간 달라. 바라보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아오이기 때문에 뭔가 바라보는 내용 자체가 뭐 성찰이 아니고 어떤 시대 현실에 대한 암담함을 나타내는 그 정도의 시야. 그래서 내용을 보면 화자 표면에 나오니? 안 나오지. 화자는 근데 아우를 바라보는 이야. 자, 청자도 거기에 인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니라는 표현이 청자가 되든 없지. 그러면은 이게 없고 이미지 상호명사 위주의 시라고 봐. 인용되어 있는 거니까. 바라보는 대상은 나오지. 정서는 어때? 거기 보면은 슬픈 그림이다 그래서 슬픔이 나타나지. 왜 슬픈 거야? 암울한 시대 현실. 아우를 통해서 뭐를 보는 거야? 암울한 시대 현실을 보기 때문이지. 왜? 아우가 뭐가 된다라고 표현해? 거기 보면은 이는 사람 무엇이 되려니? 그랬더니 사람 되기. 그런데 사람 되기가 정말 힘든 이런 삶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오의 모습에 대해서 서글픔을 느끼는 그런 시를 쓴 거야. 그래서 주제는
사람답게 살기 힘든 현실에 대한 슬픔이지. 자,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또 맨 마지막에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숨이 상관이지. 앞뒤가 똑같은 구성으로 돼 있지. 그래서 주제의식을 부각하는 효과도 있어. 발걸음을 멈추어 살며시 앳된 손을 잡으며 니는 사람 무엇 되려니? 이건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한 질문이지. 이제 현실에 대한 염려이기도 하고 사람이 되지 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아우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한 거지만 형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사람처럼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거지. 아우의 설은 진정 서른 대답이다. 이건 무슨 뜻이야? 사람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 슬며시 잡았던 손을 놓고 다시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이거는 결국엔 뭐야? 이 현실에 대한 슬픔인 거지. 아우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화상, 그 다음에 참회로 하면 끝이지. 작품 두 개만 하면 끝나. 자, 자화상으로 가보자. 화자 표면에 나와? 언뜻 보면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와. 사나이라는 거기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만 나오지. 성자도 표면에 안 나타나니까 이미지 상황묘사 위주의 시지. 바라보는 대상은 우물이 이제 성찰의 매개체지. 우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대상은 우물 속의 사나이지.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정서는 성찰이 되는 거. 자, 여기서 정서의 변화가 나타나지. 어떻게 돼? 처음에 보면 미워져 돌아갑니다.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연애. 그 다음에 가엾어집니다. 연민, 미움에서 연민으로 바뀌다가 다시 미워져 돌아갔다가 그리움으로 가지. 자, 우물 속의 사나이는 어때? 그러면 이 대상 자체가 원래는 부정적인 건데 나중에 그리움으로 바뀌면서 뭘로 바뀌어? 긍정적인 자아로 바뀌는 걸로 봐.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자, 2년과 3년에는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그리고 사나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일 때는 뭐야? 자연과 사나이가 서로 대비되어 있지. 근데 긍정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마지막 년에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과 사나이가 서로 합일이 되어 있는 거지. 이거 이제 긍정적인 사나이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제의식은 뭐야? 자아성찰과 자신의 모습에 대한 두 가지 정서가 다 나타나겠어. 애증, 사랑과 증오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지. 자, 산모통리를 돌아 논가에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가만히 들여다본다는 건 자기를 성찰한다는 거지.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야.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열거했는데 아름답게 표현을 했지. 긍정적인 어떤 자연의 모습이야.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는 그 긍정적인 자연과 떨어져 있는 사나이의 모습이라고 봐. 그래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자, 왜 처음에 부정적이었어? 어떤 시대 현실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정적인 건데 왜 불쌍해지는 거야?
이 그 나라를 빼앗긴 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또 불쌍할 수도 있겠지. 불쌍해 하다가 또 보니까 어때? 그 사나이가 그대로 있다라는 건 뭐야? 뭔가 그 시대 현실에 저항하지도 않고 또 그대로 있는 모습이 미워진 거지. 미워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그 사나이가 그리워진다. 그리워진다라는 건 뭐야?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순수한 과거의 자아를 되찾았다라고 보기도 해. 부정적인 자아 이전에 순수한 모습을 회복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2년과 6년이 비슷한데 이런 경우에는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진 않지. 제일 처음과 끝이 비슷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미상관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반복되지. 2년과 6년에서. 자, 이렇게 됐고 마지막 작품으로 가보자. 참외로 139페이지. 자, 화자는 나지. 내 얼굴이 남아요. 성자는 따로 없지. 책은 없지.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나지. 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성찰. 참회라고 그러지.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참회. 거기 보면 이다지도 욕될까 하니까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근데 이 부끄러움을 성찰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 자, 일단 보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하면은 이 구리거울은 뭐를 의미해? 성찰의 매개체가 되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 왕조라는 건 이게 망해버린 조선 왕조를 의미하고 왕조의 유물이라는 건 망해버린 나라의 유민이라는 거지. 나의 모습은 망해버린 나라의 유물처럼 남아있는 유민이기 때문에 어때?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거야. 망국의 시민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말아 살아왔던가. 자, 나를 성찰하는 게 두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디에서 성찰해? 현재에서 성찰하지. 이게 2년의 내용이야.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그 어느 즐거운 날, 즉 광복이 왔을 때 나는 또 나 한 줄에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무슨 뜻이야?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 광복이 온, 광복을 맞이한 나가 3년에서 성찰하고 있지. 그러니까 왜 그래? 지금까지의 삶이 부끄럽고 현재의 모습도 부끄럽기 때문에 미래의 내가 나를 성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 거울은 뭐야? 성찰을 매길 테니까 이걸 닦는다는 거는 성찰을 치열하게 한다는 거지. 열심히 한다는 거야. 열심히 성찰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흘러가는 운석이라는 건 뭐야? 이게 내가 운석 밑으로 들어간다는 건 죽음의 이미지가 있고 죽음의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 뭐야? 자기 희생의 이미지가 있고 자기 희생이 있으면 속죄한 모습을 하는 거지.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자기 희생의 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그러니까 자기를 열심히 성찰하다 보면은 나는 언젠가 나를 희생해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리라는 그런 모티프가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자아 성찰의 부끄러움과 자기 희생을 통한 현실 극복 의지지. 거의 비슷하지. 90% 가까이 비슷하잖아.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게 이제 윤동주 씨 거의 유명한 건 다 다룬 거지. 듣니? 모르겠는 거. 괜찮아?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수사법은 이어가지고 나갈게. 수사법 이어서 나가면 되고 일단은 요거 다 풀어보는데 보면은 이제 수능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품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밑에 이제 해설들이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모르겠으면 보면서 한번 풀어봐. 그래서 문제 자체가 페이지 수 대비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수능형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처음 보는 시들도 있을 텐데 처음 보는 시들 어떻게? 아까 우리가 했듯이 타자 찾고 정서 찾고 하면서 이 작품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고 밑에 해설 있으면 해설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풀어봐. 그러니까 처음 보는 시를 자꾸 익숙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돼. 물론 내가 유명한 시들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줄 테지만 니네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보면은 항상 아는 시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 모르는 시를 일부러 하나씩은 내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현대시는 이제 계속 접하면서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 고전시는 오히려 많이 하면은 쉬워지거든. 고전시는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 왜냐면 사람들이 약간 고전시가 시대에는 패러디를 되게 많이 했어. 남의 거 그대로 가져다 쓰고 표현도 그대로 가져다 쓰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시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 그래서 시 자체를 분석하는 능력을 좀 익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내가 맨날 이렇게 그려주는 이유가 뭐야? 이런 식으로 틀을 분석하라는 거야. 분석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처음부터 쉽지도 않고 모든 시에 다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괜찮을 거야. 됐지?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된다. 어휘 1주차 암기 오면 되고 요거는 이름 써가지고 오면은 바로 내라. 다음 주에 그러면 바로 채점해가지고 다시 나가줄 거고 다음 주에 백성 나가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